한양 서소문 밖 어느 대가댁 대저택에서 곡소리가 하늘을 찔렀습니다. 며칠 전 좌의정 정찬영 대감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셨기 때문이지요. 나으리, 숨을 참고 죽은 척 하셔야 합니다. 이미 수의가 입혀진 염습 자리에서 시신을 수습하던 계집 중 하나가 어른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인 말이었지요. 대체 이 하찮은 부엌대기가 무엇을 본 것일까요? 곡소리를 내는 저 사람들 가운데 진심으로 우는 자는 과연 몇이나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대체 누가 좌의정의 보약에 손을 댄 것일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감동과 반전이 가득한 옛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서소문 밖 언덕배기에 기와지붕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오른 대저택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좌의정 정찬영 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정찬영 대감은 조정에서도 손꼽히는 거목이었지요. 젊은 시절 과거에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고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의 자리에까지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정찬영 대감의 기침소리가 요즘 들어 부쩍 잦아졌으니 64을 넘긴 몸이 예전만 같지 않았던 것이지요. 보약탕을 달여 올리지 않으면 아침에 몸을 일으키기도 버거운 날이 늘어갔습니다. 세월이란 것이 조정의 권세로도 막을 수 없는 것이라 한때 조정대전을 장대한 걸음으로 누비던 그 다리가 이제는 마루 끝에서 뜰까지 내려서는 것조차 신압으로 느려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 대감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한 가지 큰 한이 있었습니다. 자식 복이 없었던 것이지요. 일찍이 아내를 역병으로 잃었고 하나뿐인 외아들마저 같은 해 겨울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식이 없으니 대를 이을 사람이 없고 조상의 제사를 받들이가 끊기는 것이라 정찬영 대감에게는 커다란 근심거리였답니다. 고심 끝에 대감은 친동생 정순영의 아들인 조카 재영이를 양자로 드리기로 결심하였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양자를 보내는 과정에 남들이 모르는 사연이 하나 숨어 있었지요. 정순영이라는 사내는 형 찬영과는 타고난 결이 달랐습니다. 마른 체구에 광대뼈가 튀어나오고 눈이 가늘어 좋은 옷을 입어도 위엄이 서지 않았습니다. 행색과 품성도 비례하는 것인지 형 정찬영과는 달리 음침하고 음흉한 사람이었지요. 젊은 시절 과거에 3번을 응시하였으나 3번 모두 낙방하였고 형이 장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오르고 이조판서를 거쳐 좌의정에까지 이르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었지요. 그 세월 동안 쌓인 시기와 열등감이 뼛속까지 골마 있었으니 입 밖으로는 형님 덕에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도 이를 가는 소리가 잠결에 새어나올 정도였습니다. 가세가 기울어 아들 재영이를 제대로 먹여 살리기도 어려워지자 형이 양자를 구한다는 소식에 정순영은 아들 재영을 보내겠다고 나섰지요. 겉으로야 형님의 대를 잇게 하겠습니다라고 고개를 조아렸지만 속마음은 달랐지요. 재영을 한양으로 보내기 전날 밤이었지요. 정순영이 아들의 손을 붙잡고 방 한구석에 앉았습니다. 재영아. 정순영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12살 소년 재영이 고개를 들어 아비를 올려다보았지요. 아비의 눈이 호롱불에 번뜩이고 있었는데 다정한 아비의 눈빛이 아닌 단호하고 무서운 눈빛이었지요. 내가 그 집 아들 노릇을 하는 것은 우리 집안을 살리기 위함이다. 재영이 고개를 갸웃했지요. 아비가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인지 아직 어린 머리로는 다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큰아버지의 재산이 남의 손에 흩어지기 전에 내가 모조리 쥐어야 한다. 그것이 아비에게 갚는 효도다. 모조리요? 그렇다. 논밭이며 전답이며 이 집이며 저 집이며 큰아버지가 가진 것은 본래 우리 정씨 가문이 것이다. 형님 혼자 벼슬하여 쌓은 것이 아니야. 우리 아비, 그러니까 내 할아버지께서 미천을 대어주셨기에 형님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요. 허나 아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니 아들에게는 고지곳대로 들릴 수밖에 없었고
그 말이 12살 소년의 마음속에 씨앗처럼 깊이 박혀버렸습니다. 훗날 그 씨앗이 얼마나 무서운 독초로 자라나게 될 줄은 그때는 아비도 아들도 미처 알지 못했지요. 세월이 흘러 재영은 좌의정 댁에서 양자로 자랐습니다. 정찬영 대감은 재영에게 친아들 못지않은 정을 쏟았지요. 좋은 스승을 구해 그를 가르치게 하였고 비단 직령에 옥패를 차게 하였으며 서당에서 돌아올 때면 사랑채 마루 끝에 앉아 아이가 대문을 들어서는 모습을 흐뭇한 눈으로 바라보곤 하였습니다. 재영이 글을 읽는 소리가 사랑채에 울려 퍼지면 대감은 눈을 지그시 감고 돌아가신 친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만 같다며 입꼬리를 올리곤 했지요. 허나 사람의 속이라는 것이 것과 같은 법이 없으니 재영은 해가 갈수록 양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방향으로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목구비가 반듯하고 키가 훤칠하여 겉보기에는 누가 보아도 준수한 선비 풍채였건만 눈빛 깊은 곳에 강교한 기운이 서려 있었지요. 과거에 3번을 응시하였으나 3번 모두 낙방하였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이 친아버지의 전철을 그대로 밟는 꼴이었습니다. 다만 친아버지 정순영이 낙방 뒤 주눅들어 살았다면 양자 재영은 오히려 거들먹거리며 양아버지의 이름을 방패 삼아 한양 기방을 제 안방처럼 드나들었지요. 옥색 직령의 흙립을 비스듬히 눌러쓰고 허리에는 양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옥패를 찰랑거리며 밤이면 술판을 버리고 새벽이면 기방에서 비틀거리며 돌아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글을 읽어 입신양명하겠다는 뜻은 애초에 없었지요. 양아버지의 재산이 곧 제 것이 될 터인데 무엇하러 고생스럽게 과거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대감이 나이가 들수록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한 것이지요. 변방의 전답을 관해 기부하고 한양 근교의 논밭 일부를 매각하여 조정사업에 보태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대감으로서는 벼슬길에서 받은 은혜를 나라에 돌려놓겠다는 청백한 마음이었건만 재영의 귀에는 천둥 같은 소리로 들렸지요. 양아버님께서 재산을 다 정리해버리시면 나한테 뭐가 남는단 말이냐? 재영은 밤마다 기방 술자리에서 이를 갈며 투덜거렸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친아버지 정순영에게서 편지가 날아들었지요. 서두르라. 형이 재산을 정리하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한다. 누런 종이 위에 삐뚤빼뚤 적힌 그 글씨가 마치 독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무렵이었지요. 재영이 기방에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초선이라는 기생이었지요. 한양 서촌 명문 기방에서 이름을 날리던 초선은 갸름한 얼굴에 버드립 같은 눈매를 지닌 여인이었습니다. 허리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카락을 은비녀 하나로 단정히 올려 꽂고 연분홍 저고리에 남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 화려하면서도 단아하여 한양에 내로라 하는 양반들이 앞다투어 초선의 자리를 잡으려 했지요. 가야금을 타면 달빛이 물 위에 내려앉는 것 같았고 노래를 부르면 처마 끝에 앉은 새도 고개를 갸웃할 정도였습니다. 재영은 첫눈에 초선에게 마음을 빼앗겼고 초선 또한 옥패를 찰랑거리며 돈을 물쓰듯 쓰는 재영에게 정을 주었지요. 밤이면 둘이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다가 어느 날 재영이 넌지시 입을 열었습니다. 내 양아버님 곁에 사람이 필요하오. 나이 드신 어른을 지극히 모실 여인이 있어야 하는데 기방에서 가장 똑똑하고 말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누구겠소? 초선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말 속에 담긴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허나 초선은 기방에서 잔뼈가 굵은 여인이었지요. 모르는 척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대감 어른의 소실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소. 양아버님의 눈과 귀가 되어 주시오. 그리고 재영이 술잔을 기울이며 말끝을 흐렸습니다만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대신 말하고 있었지요. 초선은 잠시 잔을 내려다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재영을 향한 정이 마음 깊은 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기에 그 사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해줄 각오가 이미 서 있었던 것이지요. 초선이 정찬영 대감의 소실로 들어온 것은 그의 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으로 대감의 지친 어깨를 녹이고 말 한마디로 대감의 근심을 풀어주니 외로운 늙은 사내의 마음이 녹아드는 것은 시간 문제였지요. 초선은 안채 서쪽 귀퉁이에 자리를 잡고 대감의 보약 탕약 시중을 도맡았습니다. 대감이 약을 드실 때면 직접 탕관을 들고 와 무릎을 꿇고 잔을 올렸는데 그 고운 손끝이 얼마나 다소곳하던지 대감은 참으로 극진한 여인이라며 흐뭇해하였지요. 허나 그 다소곳한 손끝 뒤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 대감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초선은 밤이면 몰래 재영과 밀서를 주고받았지요. 비단 수건 안에 접어넣은 쪽지가 여종의 손을 타고 사랑채와 안채를 오갔습니다. 그 밀서에 담긴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차마 입에 담기도 끔찍한 것이었지요.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 담장 너머로 후두둑 떨어지고 잔바람이 처마 끝 풍경을 딸랑딸랑 울리던 때였지요. 사랑채에서 혼자 글을 읽고 있던 대감 앞에 재영이 불쑥 나타났습니다. 아버님, 요즘 기력이 많이 쇠하신 것 같아 소자가 직접 약재를 구해 보약탕을 다려왔습니다. 재영이 탕약 쟁반을 들고 들어서며 환하게 웃었지요.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던지 오히려 대감의 등골이 서늘해지지 않았겠습니까? 평소에 인사 한마디 없이 콧바람이나 불며 기방을 드나들던 놈이 갑자기 효자 행세를 하니 이것이 호랑이 앞에서 꼬리를 흔드는 여우 꼬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웬 보약이냐? 대감이 눈을 가늘게 뜨며 재영을 훑어보았습니다. 재영은 능청스럽게 고개를 조아리며 대답했지요. 아이고 아버님. 그동안 불효한 것이 마음에 걸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이에게 아버님 증세를 여쭤보니 녹용과 인삼에 당기를 더하면 기력이 돌아오신다 하여 소자가 직접 다렸사옵니다. 대감은 경계하는 눈빛을 거두지 않았건만 그래도 아들이 제 발로 찾아와 보약을 올리겠다는데 매몰차게 내칠 수는 없었습니다. 칼로 물 베듯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부모 마음이었지요. 탕약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탕약 시중을 든 사람이 다름 아닌 초선이었다는 것이지요. 초선이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탕관과 잔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는데 그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그것을 보지 못했지요. 촛불에 비친 초선의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려주고 있었으니까요. 탕약이 잔에 따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탕약에서 유난히 향이 강했지요. 녹용과 인삼의 진한 냄새 사이로 무언가 다른 기운이 섞여 있었건만 약재향에 파묻혀 보통 사람의 코로는 구별해 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처음에 좋은 보약이려니 여기며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두 모금째를 넘기니 몸 안에서 따끈한 기운이 도는 것 같았지요. 세 모금째를 비웠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대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손가락 끝이 저릿저릿 감각을 잃어갔고 가슴 한가운데를 누군가 쇠주먹으로 힘껏 내리치는 것 같은 통증이 밀려왔지요. 대감은 탕약 잔을 쥔 채 휘청거렸습니다. 이것이 대감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재영을 바라보는 그 눈에 경악과 분노가 동시에 타올랐지요. 재영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입술을 질끈 깨물고 고개를 돌리지 못한 채 양아버지의 눈을 마주보고 있었는데 그 눈 속에 비친 것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아비의 말이 귓전을 맴도는 자의 공포였지요. 초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방 귀퉁이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어깨가 잔뜩 경직되어 있었건만 고개를 들 생각은 하지 않았지요. 아니, 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대감이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그대로 앞으로 고꾸라지듯 쓰러졌지요. 이마가 방바닥에 부딪히는 둔탁한 소리가 사랑채 안에 울렸습니다. 쿵! 그 소리 하나에 좌의정 대감댁이 통째로 뒤집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재영이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행랑채에서 하인들이 우당탕 뛰쳐나왔고 안채에서는 곡소리가 터져나왔지요. 누군가 의원을 불러오라 외쳤고 누군가는 맨발로 마당을 가로질러 뛰었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에 촛불이 꺼지고 사랑채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되었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허겁지겁 달려온 의원이 대감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맥을 짚는 의원의 손가락이 한참을 더듬더니 이윽고 고개를 천천히 저었지요. 이미 기운이 끊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떨어지자 집안은 곡소리 바다가 되었습니다. 재영은 양아버지의 시신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했고 초선도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며 흐느꼈지요. 하인들은 줄지어 무릎을 꿇고 곡을 시작했습니다. 허나 참으로 희한한 노릇이었지요. 울음소리는 집안을 가득 채웠건만 어딘가 한 곳이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북은 둥둥 치는데 장단이 안 맞는 구판처럼 그 곡소리 속에 진심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지요. 밤이 깊어가고 급히 염습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집안에는 이미 유산 이야기가 바람처럼 떠돌기 시작했지요. 재영은 사랑채를 드나들며 양아버지의 문서들을 뒤적거렸고 초선은 안채에서 은밀히 무언가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죽은 자의 몸이 아직 식지도 않았건만 산자들의 셈판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그 밤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부엌 구석에서 작은 그림자 하나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때 묻은 무명 저고리에 삼배치마, 맨발에 집신을 걸친 16살 계집종 월이었지요. 아궁이 앞에 쭈그리고 앉아 불씨를 지키던 그 아이의 눈이 유난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부엌대기의 손끝 하나가 좌의정 대감댁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게 될 줄은 말이지요. 염습 준비가 시작된 것은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큰 솥에 물을 끓이고 있었고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라 차가운 새벽 공기와 뒤엉켜 마당 위를 떠돌고 있었지요. 장작 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고 느티나무 고목 위에 앉은 까치가 집안에 감도는 무거운 기운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리며 마당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대감의 시신은 사랑채 안쪽 방에 곱게 눕혀져 있었고 방 안에는 치향과 백단향 연기가 진하게 배어 있었지요.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새벽빛이 대감의 창백한 얼굴 위에 흐릿하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염습을 맡은 것은 집안에서 오래 일한 늙은 하인 덕수와 젊은 하인 둘, 그리고 수의를 짓고 시신을 수습하는 일을 도맡아 하던 부엌 계집종 하나였지요. 그 계집종이 바로 월이었습니다. 월이는 올해 겨우 16이었습니다. 서너 해 전 장마철에 한양 서소문 밖 장터 골목에서 쓰러져 있던 것을 부엌 안악 막금이가 발견하여 거둔 것이었지요. 부모가 누군지 고향이 어딘지 물어봐도 아이는 고개만 저었습니다. 다만 품 안에 낡은 보자기 하나를 꼭 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 말린 약초 몇 뿌리와 꼬깃꼬깃 접힌 종이 쪽지 두어 장이 들어 있었지요. 종이에는 약초의 이름과 쓰임새, 독의 종류와 해독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나중에야 조금씩 입을 열어 알려진 사연인즉 월이의 아비는 전라도 일대를 떠돌며 약재를 파는 보부상이었다 합니다. 월이는 어릴 적부터 아비의 등에 업혀 산길을 다니며 약초의 냄새를 맡고 독초와 약초를 구별하는 법을 몸에 익혔지요. 아비가 저녁마다 호롱불 아래 앉아 이 풀은 살리는 풀이고 저 풀은 죽이는 풀이다라며 들려주던 이야기가 월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이야기책이었습니다. 허나 역병이 돌았을 때 아비도 어미도 한꺼번에 세상을 떠났고 월이는 혼자 남아 이 마을 저 장터를 떠돌다 한양까지 흘러들어온 것이었지요. 막금이가 거둔 뒤로는 부엌에서 아궁이에 불을 떼고 쌀을 씻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덩치는 또래보다 작아서 부엌 안악들 사이에서 아궁이 고양이라는 별명까지 얻었건만 눈치만큼은 어른 10명 목이었지요. 그리고 하나 더 이 아이에게는 남다른 재주가 있었습니다. 코가 비범했지요. 부엌에서 끓이는 탕약의 약재를 냄새만 맡고 하나하나 이름을 대는 것은 물론이요. 하인들이
배탈이 나거나 종기가 나면 슬그머니 풀잎을 가져다 찧어서 내밀었는데 신통하게도 효험이 있으니 저 아이 손에 약손이 붙어 있다는 소문이 슬슬 돌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양반들 눈에는 그저 부엌 구석에서 자빌이나 하는 하찮은 계집종일 뿐이었지요. 그 월이가 지금 대감의 시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덕수가 커다란 대야에 따뜻한 물을 담아 들고 왔고 하인들이 대감의 옷을 조심스럽게 벗기기 시작했지요. 월이, 너는 손부터 닦아라. 덕수가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월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젖은 수건을 들어 대감의 손등을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지요. 그런데 대감의 손을 들어 손바닥 쪽을 닦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월이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손바닥 한가운데에 청흑색 반점이 번져 있었습니다. 먹물보다 조금 더 푸르스름한 쇳물에 남빛을 섞어 놓은 것 같은 기묘한 색이 손바닥과 손가락 뿌리 쪽에 얼룩얼룩 퍼져 있었지요. 보통 사람이 세상을 떠나면 핏기가 빠지면서 손바닥이 하얗게 바래지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청흑색 반점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법은 없지요. 아비의 말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손바닥에 청흑빛이 번지면 그것은 제명에 간 것이 아니다. 몸 안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 들어갔다는 뜻이다. 월이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수건을 짜는 척하며 왼손도 살폈지요. 역시나 같은 반점이 번져 있었고 왼손 쪽이 더 짙었습니다. 독이 심장에서 먼 쪽부터 흔적을 남겼다는 뜻이었지요. 수위의 깃을 여미기 위해 대감의 얼굴 쪽으로 몸을 숙인 순간 월이는 또 하나의 이상한 것을 발견했지요. 다른 하인들 몰래 대감의 눈꺼풀을 살짝 들어 올려 안쪽을 살펴보니 검붉은 얼룩이 점점이 돋아 있었습니다. 붓끝에 핏물을 묻혀 톡톡 찍어 놓은 것 같은 핏점이었지요. 눈꺼풀 안쪽에 핏점이 뜨면 그것은 독이 핏줄을 태우고 지나간 자국이다. 제명에 간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야. 아비의 목소리가 또다시 머릿속에 울렸지요. 월이의 손가락 끝이 떨리기 시작했건만 아이는 이를 악물고 떨림을 억눌렀습니다. 월이는 한 가지를 더 확인했지요. 수의 소매를 정리하는 척하며 대감의 팔을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았습니다. 팔이 움직였지요. 죽은 지 반나절이 넘도록 사후 강직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보통이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건을 대감의 가슴 위에 올려놓았을 때 차가워야 할 가슴에 아주 미세하게 손바닥을 꼭 대고 집중하지 않으면 느낄 수 없을 만큼 희미한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손바닥에 청흑색 반점, 눈꺼풀 안쪽에 핏점, 사후 강직이 오지 않은 몸, 시신에 남은 온기,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확인하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요. 다른 하인들이 등을 돌린 틈 덕수가 대야에 물을 갈라나간 그 찰나를 월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품속에서 수의 마름질에 쓰던 얇은 한지 조각을 꺼내 대감의 코 밑에 살며시 가져다 대었지요. 한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월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하지만 아비가 그랬었습니다. 한 번에 안 보이면 세 번을 기다려라. 숨이 깊은 곳에 숨어 있을 때는 한참을 기다려야 고개를 내미는 법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을 셀 때였지요. 한지의 끝이 움직였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만큼 느리게 가느다란 숨결에 밀려 한지의 가장자리가 고개를 까딱한 것이었지요. 월이의 눈에 물기가 차올랐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아주 깊고 깊은 곳에서 실오라기 하나만큼 간신히 매달려 있는 숨이었건만 분명히 살아있었지요. 월이는 재빨리 한지를 품에 넣고 수의 깃을 매만지는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건만 지금 울면 안 되었지요. 대감마님이 쓰러진 원인이 비상이었습니다. 아비가 살아있을 적에 한번 이야기해 준 적이 있었지요. 가장 무서운 독 가운데 하나가 비상이다.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이면 심장이 멈추는 것처럼 보인다.
맥이 잡히지 않을 만큼 느려지고 숨이 끊어진 것처럼 멈추지만 실은 아주 깊은 곳에서 숨이 붙어 있을 수 있다. 의원도 속는다. 어젯밤 의원이 기운이 끊겼다고 선고한 것도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비상에 쓰러진 사람의 맥은 보통 의원의 손가락으로는 잡을 수 없을 만큼 깊이 가라앉기 때문이었지요. 그렇다면 누가 대감에게 비상을 먹인 것인가? 어젯밤 보약탕을 들고 들어간 재영, 탕관을 받쳐들고 뒤따르던 초선, 그리고 새 모금째에 쓰러진 대감. 월이는 생각의 끝에 닿자 등줄기가 오싹해졌지요. 16살 계집종이 대감마님이 독을 드셨습니다 하고 외치면 누가 믿겠습니까? 오히려 미친년 취급을 받거나 독을 넣은 자의 손에 영영 입이 다물어질 수도 있었지요. 월이야, 물 좀 더 길어와라. 덕수의 호통에 월이는 허둥지둥 방을 나섰습니다. 우물가에 서서 두레박줄을 잡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손이 떨려서 줄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집안이 죽음의 슬픔에 잠겨 있는데 16살 계집종 하나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감은 아직 죽지 않았지요.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비상의 독이 피를 타고 장기를 갉아먹고 있을 터였지요. 월이는 입을 악물었습니다. 양의 피와 계란 흰자가 필요했지요. 아비가 가르쳐준 비상 해독법이었습니다. 계란 흰자는 부엌에서 구할 수 있었고 양의 피는 서소문 밖, 성 밖 마을에서 구해와야 했지요. 월이는 물동이를 이고 다시 방 안으로 들어가 아무 일 없다는 듯 수건을 빨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눈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지요. 오늘 밤 모두가 잠든 뒤에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리고 초선이 들어왔지요. 수인은 다 여몄느냐? 초선의 목소리는 나직했건만 어딘지 차가웠습니다. 시신을 내려다보는 초선의 표정이 묘했지요. 슬픔이라기에는 너무 차분했고 안도라기에는 눈끝에 불안이 서려 있었습니다. 초선이 돌아서서 나가는 순간 월이는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밤이 와야 했습니다. 어서 밤이 와야 했지요.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계집종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밤 시작하려는 일이 이 대저택의 운명뿐 아니라 자기 자신의 운명까지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떠서 마당 위에 그림자가 짧아질 무렵 월이는 부엌 안악 막금이에게 다가가 고개를 조아렸지요. 할머니, 장터에 소금 좀 사오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막금이는 아궁이 앞에서 국을 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상객이 하나둘 몰려들기 시작한 터라 부엌은 전쟁통이었지요. 국밥을 끓이고 떡을 찌고 나물을 무치느라 안악들의 손이 10개라도 모자랐습니다. 얼른 갔다 와라. 해지기 전에 돌아오지 못하면 매를 맞는다. 월이는 고개를 숙이고 대문을 나섰지요. 허나 월이의 발길은 장터 쪽이 아니라 서소문 밖 성벽을 돌아 성 밖 마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흘길을 따라 반 시즌쯤 걸으니 논밭 너머로 초가지붕이 다닥다닥 붙은 작은 마을이 나타났지요. 그 마을 끝자락에 양을 기르는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울타리 안에서 양 5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고 마른 풀 냄새와 양 특유의 비릿한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요. 월이는 품 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막금이가 장보라고 쥐어준 소금값이었지요. 소금은 장터 외상으로 둘러맞추면 되었건만 양의 피를 구하는 데는 당장 돈이 필요했습니다. 아저씨, 양의 피를 조금만 나눠주실 수 있겠습니까? 양을 돌보던 늙은 사내가 고개를 갸웃했지요. 양의 피? 그건 뭐에 쓰려고? 우리 집 어른이 편찮으신데 약에 쓴다 하여서요. 사내는 고개를 극적이더니 작은 사발에 양의 피를 받아주었습니다. 월이는 그것을 천으로 단단히 싸서 품 안 깊숙이 넣었지요. 가슴팍에 닿는 사발의 온기가 따끈했고 그 온기가 마치 대감의 가슴에 남아있던 희미한 체온처럼 느껴져 월이는 절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 들러 소금 한 대박을 외상으로 받아 이고
해가 서산에 걸리기 직전에 대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지요. 막금이는 늦었다며 한 소리 했건만 매를 들지는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문상객 국밥을 퍼나르는 틈틈이 월이는 계란 두어 알을 몰래 챙겨 행주치마 속에 감추었지요. 안악들이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틈을 타서 계란을 깨어 흰자만 따로 받아 작은 사발에 담아두었습니다. 그것을 양의 피사발과 함께 부엌 뒤편 장독대 그늘 아래에 숨겨놓았지요. 항아리 뒤에 낙엽을 덮어놓으니 지나가는 사람이 봐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대저택 위에 내려앉기 시작했지요. 월이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건만 오히려 손끝은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아비를 잃고 홀로 세상을 떠돌며 살아남았던 그 세월이 16살 계집종에게 보통 아이에게는 없는 담력 하나를 심어 놓았던 것이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문상객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곡소리가 점점 잦아들었지요. 행랑채에서는 하인들이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고 부엌의 아궁이 불도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마당 위로 반달이 구름 사이를 오가며 얼굴을 내밀었다 숨겼다 하고 있었지요. 월이는 덕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저씨, 제가 밤새 시신 곁을 지키겠습니다. 덕수가 고개를 돌려 월이를 내려다보았지요. 피곤에 절은 눈이었습니다. 뭐, 내가? 예. 하루 종일 고되셨으니 쉬십시오. 저는 어차피 밤에 잠이 잘 오지 않습니다. 덕수는 잠시 월이를 빤히 쳐다보다가 코웃음을 쳤지요. 어린 계집이 겁도 없구나. 시신 곁에서 밤새 앉아 있겠다고? 무섭지도 않느냐? 무섭지 않습니다. 월이의 눈이 단호했습니다. 16살 계집종치고는 너무나 또렷한 눈빛이었지요. 덕수는 어이가 없다는 듯 혀를 찼건만 어차피 자기도 뼈가 쑤시도록 피곤한 터라 제 발로 나서겠다는 아이를 굳이 막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래, 무슨 일 있으면 불러라. 나는 행랑채에서 눈 좀 붙지 마. 하인들이 하나둘 방을 나갔습니다. 곡소리도 끊겼고 집안이 서서히 고요 속으로 가라앉았지요. 촛불만 흔들흔들 타오르며 방 안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방 안에는 월이와 대감의 시신만 남았지요. 월이는 먼저 방문을 열어 복도 쪽을 살폈습니다. 인기척이 없었지요. 행랑채 쪽에서 덕수의 코 고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마당 건너 안채도 조용했고 사랑채 앞마당에는 달빛만 쓸쓸히 깔려 있었지요. 월이는 조용히 문을 닫고 대감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촛불 아래 본 대감의 얼굴은 낮보다 더 창백했습니다. 마치 흰 종이 위에 먹선으로 눈, 코, 입만 그려놓은 것 같았지요. 월이가 조심스럽게 대감의 코 아래에 손등을 가져다 대자 아주 미세하게 정말이지 실오라기만큼 가느다란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뻐할 겨를이 없었지요. 그 숨결은 촛불에 비친 먼지보다도 약했고 언제 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태로웠습니다. 낮보다 더 약해진 것이 분명했지요. 독이 시간이 갈수록 몸 깊숙이 파고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재빨리 방을 나가 장독대 뒤에서 숨겨둔 사발 2개를 가져왔지요. 양의 피가 담긴 사발과 계란 흰자가 담긴 사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에서 몰래 챙겨온 작은 숟가락 하나. 월이는 떨리는 손으로 양의 피와 계란 흰자를 조심스럽게 섞었습니다. 아비가 알려준 대로 양의 피 3숟갈에 계란 흰자 하나를 섞어 걸쭉한 즙을 만들었지요. 비상은 양의 피 속 성분과 만나면 엉겨붙는 성질이 있고 계란 흰자가 그것을 감싸 안아 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라고 아비가 가르쳐 준 적이 있었습니다. 월이는 대감의 턱을 살짝 벌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즙을 한 숟갈 떠서 입안으로 흘려 넣었지요. 손가락이 대감의 차가운 입술에 닿자 소름이 쭉 돋았건만 월이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1숟갈, 2숟갈, 3숟갈. 즙을 넣을 때마다 월이는 대감의 가슴을 손바닥으로 천천히 눌렀습니다. 아비에게서 배운 대로 심장이 뛰는 자리를 찾아 규칙적으로 압박을 주었지요.
16살 계집종의 힘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건만 있는 힘을 다해 온몸의 무게를 두 손바닥에 실었습니다. 가슴을 누르고 즙을 넣고 다시 가슴을 누르고 한참이 지났지요. 방 안에는 월이의 거친 숨소리와 촛불이 타는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지요. 월이의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혔고 손바닥에도 땀이 흥건하여 미끄러졌습니다. 혹시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낮 동안 독이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퍼져버린 것은 아닌지 공포가 가슴을 짓눌렀지요. 버티셔야 합니다, 나으리. 월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다시 즙을 만들어 넣었지요. 이번에는 계란 흰자의 양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아비가 그랬었지요. 흰자가 독을 감싸주는 것이니 처음보다 두 번째에 더 많이 넣어야 속에서 독이 엉긴다. 대감의 입안에 즙을 넣고 또 가슴을 눌렀지요. 5번, 6번, 7번. 그때였습니다. 대감의 손가락이 움직였지요. 아주 미세하게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아야 알 수 있을 만큼 느리게 오른손 검지가 가늘게 떨린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요. 숨을 멈추고 대감의 손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리더니 오그라들었던 손가락이 아주 천천히 펴지기 시작했습니다. 낮에 보았던 청흑색 반점은 여전했건만 그 반점 사이로 핏기가 돌기 시작한 것이 분명히 느껴졌지요. 월이는 재빨리 대감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굳어있던 입술에 아주 조금, 정말이지, 촛불을 가까이 대고 들여다보아야 알 수 있을 만큼 미세하게 핏빛이 돌기 시작했지요. 여전히 창백했건만 아까의 종이장 같던 하얀 빛과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대감의 코 밑에서 아까보다 조금 더 뚜렷한 숨결이 느껴졌지요.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아직 살아있었고 이제 겨우 한 발자국 죽음의 문턱에서 이쪽으로 돌아서기 시작한 것이었지요. 허나 월이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살려낸 것이 아니라 겨우 숨줄 하나를 다시 이어놓은 것에 불과했지요. 독이 완전히 풀린 것이 아니라 겉에서부터 조금씩 엉겨나오기 시작한 것이었고 대감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은 채 몸은 여전히 돌처럼 무거웠습니다. 월이는 남은 즙을 아껴가며 한 숟갈씩 한 숟갈씩 넣었지요. 가슴을 누르는 손바닥에 물집이 잡혔건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촛불이 반쯤 타 내려가고 방 안에 촛농 냄새가 진하게 번져갈 무렵이었지요. 대감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월이는 화들짝 놀라 손을 멈추었지요. 숨을 죽이고 대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눈꺼풀이 가늘게 떨리더니 아주 천천히 실눈이 열렸지요. 그릿한 눈동자가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초점이 없었지요. 마치 깊은 물속에서 수면 위를 올려다보는 사람처럼 흐릿하고 멀고 아득한 눈이었습니다. 대감이 입을 열려고 했지요. 목에서 거친 숨소리가 새어나왔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는 것 같았건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월이는 번개처럼 대감의 입을 손바닥으로 막았습니다. 나으리, 소리를 내시면 아니 됩니다. 16살 계집종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차분하고 단호한 목소리였지요. 대감의 눈이 크게 벌어졌습니다. 그릿하던 눈동자에 초점이 잡히기 시작했고 그 눈이 월이의 얼굴 위에 멈추었지요. 부엌의 계집종이었습니다. 이름조차 기억나지 않는, 어디서 굴러들어왔는지도 모르는 어린 계집아이가 자신의 입을 막고 있었지요. 대감의 눈에 혼란이 가득 차올랐습니다. 월이는 대감의 귓가에 입을 바짝 대고 속삭였지요. 나으리, 소인은 부엌 계집종 월이입니다. 나으리께서는 독을 드셨습니다. 어젯밤 올린 보약탕에 비상이 들어있었사옵니다. 대감의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혼란이 거치고 그 자리를 경악이 채워갔지요. 입술이 달달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온 집안 사람들은 나으리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있습니다. 의원 어른께서 맥이 끊겼다 하셨고 이미 염습도 시작되었사옵니다.
대감이 눈을 감았다 떴지요. 몸을 일으키려 했건만 손가락 하나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독이 아직 풀리지 않아 온몸의 힘이라고는 눈꺼풀을 움직이는 것이 전부였지요. 입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새어나올 뿐 말이 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월이는 계속 속삭였지요. 나으리 소인이 양의 피와 계란 흰자로 독을 풀고 있사옵니다. 아비에게서 배운 해독법이옵니다. 허나 완전히 해독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옵니다. 대감의 눈에 절박함이 서렸지요. 그리고 나으리. 월이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 말을 해야 하는 것인지 16살 계집종의 마음에도 망설임이 일었지요. 허나 사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독을 넣은 자는 이 집안에 있사옵니다. 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눈에 어린 계집종으로서는 감히 다 읽어낼 수 없는 깊은 감정이 스쳤지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한 체념인지 기억이 떠오르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젯밤 보약탕을 들고 들어서던 재영의 해맑은 웃음, 탕관을 받쳐들며 고개를 숙이던 초선의 떨리는 손끝, 가리고 그 보약탕에서 풍기던 유난히 진한 약향. 모든 조각이 하나하나 맞물려 가고 있었지요.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뺨 위로 소리 없이 미끄러져 베개를 적셨지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그 무기력한 몸으로 좌이전까지 지낸 대감이 울고 있었습니다. 친동생의 아들을 양자로 들여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고 스승을 구해주고 비단옷에 옥패까지 채워준 그 아비가 제 손으로 키운 자식에게 독이 든 보약을 받아 마시고 관 속에 들어갈 뻔했으니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제 피를 나누지 않았어도 친자식처럼 사랑했건만 돌아온 것이 독이 든 탕약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그 비통함이란 차라리 진짜 죽는 것이 낫겠다 싶을 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었을 터이지요. 월이는 그 눈물을 보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건만 지금은 슬퍼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나으리 지금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시면 독을 넣은 자가 다시 손을 쓸 것이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하게 하려 할 것이옵니다. 대감의 눈이 월이를 뚫어지게 바라보았지요. 허나 나으리께서 돌아가신 줄 알고 있다면 그 자들은 방심할 것이옵니다. 방심한 자의 꼬리는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옵니다. 대감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 속에 조정에서 수십 년을 굴러온 늙은 사내의 날카로운 빛이 되살아나기 시작했지요. 소인이 나으리를 몰래 옮기겠습니다. 독을 풀면서 범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 소인이 찾아보겠습니다. 대감은 한참 동안 월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정에서 수십 년을 보내며 별의별 인간 군상을 다 겪은 사내였지요. 충신의 탈을 쓴 간신도 보았고 간신의 탈을 쓴 충신도 보았습니다. 사람의 눈을 읽는 것이라면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 자부하던 대감이 지금 이 순간 16살 계집종의 눈을 들여다보고 있었지요.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있었지요. 떨림도 있었습니다. 허나 그 두려움과 떨림 아래에 나이에 맞지 않는 단단한 결기가 바위처럼 버티고 있었지요. 믿어도 되는 것인가?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인가?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몸을 움직일 수도 소리를 낼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 아이의 손이 아니면 자신을 살릴 사람이 아무도 없었지요. 대감은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지요. 좋다. 내 말대로 하마. 그 순간 서소문 밖 좌이정 대감댁의 죽은 자와 부엌계 계집종 사이에 아무도 모르는 은밀한 동맹이 맺어졌습니다. 밤은 아직 깊었고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월이는 곧바로 움직였습니다. 대감을 옮길 곳부터 찾아야 했지요. 이 넓은 대감댁에서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월이는 안채 뒤편에 오래된 곳간이 하나 있다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예전에 집기며 묵은 옷가지를 보관하던 곳인데 몇 해 전세광을 지은 뒤로는 아무도 드나들지 않는 버려진 공간이었지요.
벽에는 거미줄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고 바닥에는 묵은 먼지가 손가락 한마디 두께로 쌓여 있었건만 사람 하나가 누울 만한 너비는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안채 뒤편 담장과 맞닿은 구석에 있어 사람들의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곳이었지요. 문제는 대감을 어떻게 옮기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64 어른의 몸을 16살 계집종이 들어 옮긴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월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부엌 뒤에 놓인 멍석을 가져왔습니다. 대감의 몸 아래에 멍석을 깔고 그 멍석째로 끌어당기기로 한 것이었지요. 월이는 이를 악물고 멍석 끝을 잡아당겼습니다. 마른 풀이 바닥에 긁히는 소리가 사사삭 났지요. 월이는 그 소리가 밖에 새어나갈까봐 멈추었다 끌었다를 반복하며 한 뼘씩 한 뼘씩 대감의 몸을 방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방에서 복도까지, 복도에서 뒷마당까지, 뒷마당에서 안채 뒤편 담장을 끼고 도라곡간까지 겨우 30여 보 거리를 옮기는데 한 시즌이 넘게 걸렸지요. 월이의 팔뚝이 불에 달군 쇠처럼 뜨거웠고 손바닥에는 멍석 풀에 쓸려 물집 위에 물집이 잡혔습니다. 한가위 밤인데도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지요. 복도를 지날 때가 가장 무서웠습니다. 안채 쪽에서 여종의 기침 소리가 들려 월이는 멍석을 놓은 채 벽에 바짝 붙어 숨을 죽여야 했지요.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오는 것 같았건만 기침 소리는 이내 잠잠해졌고 월이는 다시 멍석 끝을 움켜쥐고 끌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곡간 안에 대감을 눕히고 멍석 위에 부엌에서 가져온 낡은 이불을 덮었지요. 월이는 곡간 한쪽 벽에 작은 구멍이 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바깥 공기가 들어오는 틈이었지요. 밀폐된 곳에서 숨이 막히면 안 되었으니까요. 나으리 여기서 당분간 지내셔야 하옵니다. 대감은 눈만 끔벅이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위험 있는 대저택의 주인이 먼지투성이 곡간 바닥에 멍석 한 장 깔고 누워있는 꼴이라니 참으로 기막힌 노릇이었지요. 허나 대감의 눈에 원망은 없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하늘이 내린 기회라는 것을 조정에서 수십 년을 구른 사내는 알고 있었지요. 월이는 그날부터 낮에는 평소처럼 부엌 일을 하고 밤이면 몰래 곡간으로 가서 대감에게 해독약을 먹였습니다. 양의 피는 처음 가져온 것으로 이틀을 버텼고 사흘째부터는 다시 성박 마을에 나가 구해와야 했지요. 이번에는 막금이에게 약초를 캐러 가겠다고 둘러대었습니다. 막금이는 뭔 약초냐 하며 수상쩍은 눈으로 보았건만 월이가 돌아올 때마다 부엌 일을 빈틈없이 해놓으니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지요. 계란 흰자는 부엌에서 빼돌렸습니다. 문상객 접대용 음식을 만드느라 계란을 대량으로 쓰는 통에 흰자 2개가 빠져도 눈에 띄지 않았지요. 월이는 그것을 작은 사발에 담아 행주치마 속에 감춘 채 밤을 기다렸습니다. 부엌 안악이 잠든 틈에 곡간으로 가서 양의 피와 흰자를 섞어 한 숟갈씩 떠넣는 것이 월이의 밤마다의 전쟁이었지요. 나흘째 되는 날 대감의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되었고 목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지요. 5째 날에는 겨우겨우 속삭이는 수준이었건만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월이야. 대감이 처음으로 월이의 이름을 불렀지요.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갈라져 있던지 마치 마른 장작이 부러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예, 나으리. 내 아비가 약을 가르쳤느냐? 예. 소인의 아비는 전라도 일대를 떠돌며 약재를 파는 보부상이었사옵니다. 어려서부터 아비를 따라다니며 약초를 배웠사옵니다. 지금은 어디 있느냐? 월이는 잠시 입을 다물었지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역병이 돌았을 때 대감도 더 묻지 않았지요. 두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곡간 벽 틈으로 스며드는 새벽바람이 촛불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부엉이 울음소리가 길게 끌려왔지요. 그 침묵 속에서 대감은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제 양자는 아비를 죽이려 했는데
부엌대기 계집종은 아비에게서 배운 것으로 자신을 살리고 있다는 것을, 피를 나눈 자식은 독을 들이밀었고 아무 연도 없는 아이가 밤잠을 설치며 목숨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그 아이러니가 노회한 정치가의 가슴에도 비수처럼 박혔을 터이지요. 대감은 먼지 낀 곳간 천장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월이야. 예, 나으리. 어찌하여 이 늙은이를 살리려 하느냐? 월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지요. 아비가 그러셨습니다. 살릴 수 있는 목숨을 살리지 않는 것은 죽이는 것과 같다고. 대감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곳간의 어둠 속에서 먼지투성이 바닥에 누운 늙은 사내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지요. 그것은 독에 쓰러진 분노의 눈물도 배신당한 서러움의 눈물도 아니었습니다. 세상에 아직 이런 마음이 남아 있었구나 하는 감사의 눈물이었지요. 월이는 그 눈물을 본 채만 채 고개를 숙이고 해독약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눈물을 닦아드릴 때가 아니라 독을 풀어야 할 때였으니까요. 그리고 이 보잘것없는 부엌대기는 아직 몰랐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이 단순히 독을 풀고 목숨을 살리는 것에서 그치지 않으리라는 것을. 곳간 밖의 세상에서는 재영과 초선이 이미 산자들의 샘판을 빠르게 굴리고 있었고 그 샘판의 끝에 월이 자신의 목숨까지 얹혀 있다는 것을 말이지요. 대감이 세상을 떠났다고 알려진 뒤 대저택의 공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띄게 바뀐 건 바로 아들 재영이었지요. 대감이 쓰러진 지 이틀도 채 되지 않아 사랑채 대청마루에 떡하니 앉아 주인 행세를 시작했습니다. 양아버지가 평소에 앉던 그 자리에 양반다리를 틀고 앉아 전답 장부를 펼쳐놓고 숫자를 짚어가며 무언가를 세었고 관아에 기부하겠다고 적어둔 대감의 친필 서류를 발견하자 그것을 구겨 한쪽에 밀어놓았지요. 흰 상복을 입고 있었건만 눈물 자국은커녕 주름 하나 잡혀있지 않았습니다. 아비를 잃은 아들의 행색이 아니라 새 집에 입주한 주인의 행색이었지요. 초선은 초선대로 안채에서 은밀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소복을 입고 흐느끼는 척했건만 여종을 시켜 어딘가로 편지를 보내고 방 안에서 무언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지요. 월이는 그 사이를 쥐처럼 빠져나가며 양쪽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낮에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문상객상을 차려 나르는 부엌대기의 일상을 한치도 어긋남 없이 해냈지요. 누가 봐도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어린 계집종이었건만 그 눈은 쉴 새 없이 안채와 사랑채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엿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월이가 안채 빨래를 수거하러 갔지요. 초선의 방 앞에 빨래 보따리가 놓여 있었는데 여종이 보따리를 건네주고는 초선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초선은 안채 대청에서 문상객 여인네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요. 방 앞에 월이 혼자 남았습니다. 월이의 심장이 두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지요. 지금이었습니다. 월이는 빨래 보따리에서 빠진 옷가지가 있는지 확인하는 척 방 안으로 반 발짝 들어섰습니다. 벽 쪽에 자수 놓은 함이 하나 있었는데 뚜껑이 살짝 열려 있었지요. 함 안에서 종이 한 장이 비죽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월이는 번개처럼 손을 뻗어 그 종이를 집었지요. 약첩지였습니다. 비상삼돈, 탕약에 석대 녹용과 인삼향이 강한 탕에 넣어야 냄새가 가려짐. 석 잔째에 모두 들어가도록 잔을 나누어 따르되 앞에 두 잔은 깨끗한 것으로 올려야 의심을 사지 않음. 비상의 양뿐만 아니라 탕약에 섞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적혀 있었지요. 대감이 새 모금째에 쓰러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약첩지 한쪽 구석에는 비상가루가 묻어 있었지요. 아주 미세한 양이었건만 어릴 적부터 100가지 약재를 코로 구별해 온 월이에게는 놓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월이는 약첩지를 품 안에 쑤셔넣고 빨래 보따리를 집어들며 방을 나섰지요. 누가 봐도 빨래를 가지러 갔다 오는 계집종이었을 뿐 독살의 증거를 품에 품고 나오는 아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날 밤 곳간에서 약첩지를 펼쳐 보인 월이 앞에서 대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요.
이것이 초선의 방에 있었다는 것이냐? 예, 나으리. 비상가루까지 묻어 있었사옵니다. 대감은 눈을 감고 한참을 침묵하다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초선이가 직접 손을 댄 것이로구나. 허나 나으리, 이 약첩지만으로는 초선 마님이 혼자 꾸민 것인지 도련님과 함께 짠 것인지 알 수 없사옵니다.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재영이가 모를 리 없다. 확신이 담긴 목소리였건만 수십 년을 제 무릎 위에서 키운 양자를 의심해야 하는 늙은 아비의 망설임도 묻어 있었습니다. 허나 나으리 마음으로 아시는 것과 증거로 밝히는 것은 다르옵니다. 대감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재영이 쪽도 살펴야 한다. 재영이의 움직임을 살펴라. 뒤에 또 다른 자가 있는지도 알아내야 한다. 대감이 또 다른 자라는 말을 꺼냈을 때 월이는 대감의 눈 속에 깊은 의심이 서려 있는 것을 보았지요. 친동생의 이름을 의심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 양자의 배신보다도 더 깊은 상처였을 터이니까요. 다음 날 밤이었습니다. 월이는 사랑채 마루 밑으로 기어들어갔지요. 축축한 흙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거미줄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팔꿈치로 흙바닥을 짚고 배를 깔며 한 뼘씩 나아가니 마루 틈새로 방 안이 보이기 시작했지요. 한참 뒤 재영이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지요. 문을 닫자마자 술병을 들어 벌컥벌컥 들이키더니 상위의 문서 뭉치를 거칠게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관아 기부 서류를 발견하자 그것을 구겨 내던지며 이를 갈았지요. 기부라 내 것을 관아에 바치시겠다고? 문서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벽에 등을 기대며 주저앉은 재영이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가 시키신 거야. 월이의 귀가 번쩍 뜨였지요. 아버지, 양아버지 정찬영이 아니라 친아버지 정순영을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을 가져오라 하셨어. 모조리 쥐어야 한다고. 그것이 효도라 하셨어. 술기운에 혀가 꼬였건만 오히려 그래서 거짓이 섞일 틈이 없었지요. 초선이가 비상을 구해왔고 나는 그저 탕약을 올린 것뿐이야. 월이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초선이 비상을 구해왔다. 자신은 탕약을 올린 것뿐이라는 자기 합리화. 강교한 변명이었건만 그 변명 속에 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양아버님이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야. 양아버님이 재산을 다 정리하시면 아버지한테 돌아갈 게 아무것도 없잖아. 아버지가 서두르라 하셨어. 편지까지 보내셨어.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맞물리는 순간이었지요. 친아버지 정순영이 배후에서 지시했고 초선이 비상을 구해 탕약에 섞었으며 재영이 그 탕약을 양아버지에게 직접 올렸다. 세 사람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것이었습니다. 재영은 이윽고 술에 취해 그 자리에서 고꾸라졌지요. 곳간에서 월이가 들은 것을 낱낱이 전하자 대감은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순영이가 그 목소리에는 분노가 아닌 먹먹한 탄식이 담겨 있었지요. 어릴 적 함께 서당에 다니고 같은 이불을 덮고 잤던 동생이 제 아들을 시켜 형을 독살하려 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나으리, 도련님의 말은 술에 취한 독백이옵니다. 허나 초선 마님의 약첩지와 함께 놓고 보면 둘 다 알고 있었다는 것만은 틀림없사옵니다. 대감이 눈을 떴지요. 둘 다였구나.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는 순간의 무게가 그 짧은 네 글자의 돌덩이처럼 실려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감의 눈에 조정대전을 걸어 들어가던 시절의 서늘한 빛이 되살아났지요. 허나 아직 끝이 아니다. 약첩지는 초선의 손때가 묻은 것이고 재영의 말은 술주정이다. 관아에 넘기려면 둘을 잇는 고리가 하나 더 있어야 한다. 고리라 하시면 둘 사이를 오간 밀서가 있을 것이다. 재영과 초선이 주고받은 것이 있을 터이니 그것을 찾아야 한다. 월이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인이 찾아보겠사옵니다. 대감은 잠시 월이를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월이야, 이제부터가 더 위험하다. 약첩지를 가져간 것을 초선이 눈치챌 수 있고 재영도 입단속을 할 것이다.
내가 기웃거리는 것을 눈치채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니라. 월이는 대답 대신 고개를 깊이 숙였지요. 몸 조심해라. 내가 다치면 이 늙은이도 끝이다. 월이는 곳간을 나섰습니다. 밖에서는 귀뚜라미가 서글프게 울고 있었고 하늘에는 구름 사이로 별이 총총 박혀 있었지요. 그리고 월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대감이 경고한 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고 날카롭게 다가오리라는 것을 말이지요. 발인까지 이틀이 남은 날이었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변해가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상가집 특유의 침울함이 감돌았건만 그 아래로는 재영과 초선 사이에 보이지 않는 불꽃이 튀고 있었습니다. 재산을 둘러싼 소문이 하인들 입을 타고 지방 곳곳에 퍼지면서 둘 다 좌불안석이었지요. 재영은 부쩍 사랑채에 틀어박혀 문서를 뒤졌습니다. 전답 장부며 관할 서류며 양아버지가 남긴 모든 종이를 뒤적거리며 재산의 전모를 파악하려 했지요. 허리에 찬 옥패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사랑채 마루 끝까지 울렸건만 그 소리에는 예전의 거들먹거림이 아니라 초조한 기운이 실려 있었습니다. 초선은 안채에서 여종들을 불러 모아 무언가를 은밀히 지시했지요. 방 안에서 뭔가를 정리하는 소리가 났고 여종이 보따리를 들고 몰래 바깥으로 나가는 모습이 하인들의 눈에 띄었습니다. 무엇을 치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 부엌 안악들 사이에서도 초선 마님이 요즘 이상하다는 수군거림이 슬슬 돌기 시작했지요. 월이는 그 사이를 쥐처럼 빠져나가며 양쪽의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부엌에서 국을 저으면서도 귀는 안채 쪽에 가 있었고 마당을 쓸면서도 눈은 사랑채 쪽을 훑고 있었지요. 아무도 부엌대기 계집종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건만 바로 그 무관심이야말로 월이의 가장 큰 방패였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이가 부엌에서 밥을 먹고 나오는 길이었지요. 행랑채 모퉁이를 돌아서는 순간 커다란 손 하나가 월이의 팔목을 확 움켜쥐었습니다. 재영이었지요. 월이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영의 얼굴은 술기운으로 붉어져 있었고 눈에 핏발이 서 있었지요. 옥색 직령 기세는 술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흙립은 쓰지 않은 채 머리가 산발이었습니다. 양아버지의 장례를 앞둔 양자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술주정뱅이 건달의 행색이 더 어울리는 꼬락선이었지요. 이 천한 것이 밤마다 얼음방을 기웃거리는 꼴이 도정년이 아니면 대체 무엇이더냐. 재영의 목소리가 행랑채 벽에 부딪혀 울렸습니다. 월이의 팔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뼈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지요. 월이는 최대한 겁먹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것이 어렵지는 않았지요. 진짜로 무서웠으니까요. 또 도련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사옵니다. 거짓말 마라. 재영이 월이의 팔목을 비틀며 한 발 더 다가섰지요.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재영의 눈이 월이의 얼굴 위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부엌 막금이가 그러더구나. 내년이 밤마다 이상한 곳을 돌아다닌다고. 부엌에 있어야 할 것이 왜 안채 쪽을 기웃거리고 사랑채 근처를 어슬렁거리느냐 말이다. 월이의 등에 식은땀이 줄줄 흘렀지요. 막금이 할머니에게 들킨 것이었습니다. 밤마다 곳간을 오가는 것을 막금이가 눈치챘을 리는 없었건만 낮 동안 부엌을 비우고 성밖 마을을 다녀오거나 안채 쪽으로 빨래를 수거하러 가는 것이 잦아진 것을 오상하게 여긴 모양이었지요. 막금이는 입이 가벼운 노인이 아니었건만 재영이 직접 하인들을 불러 캐물었다면 거짓말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저 밤에 잠이 오지 않아 뒷간을 다녀온 것뿐이옵니다. 안채 쪽은 빨래를 수거하러 간 것이었고. 빨래? 재영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월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코웃음을 치며 팔목을 놓았습니다. 허나 놓는 순간 화끈하게 월이의 뺨을 한 대 후려갈겼지요. 퍽! 월이의 고개가 옆으로 꺾였습니다. 뺨이 불에 지진 것처럼 화끈거렸고 입안에서 피맛이 났지요. 입술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쥐새끼만도 못한 것이 다시 한번 기웃거리면 매질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라.
알았느냐? 예, 알겠사옵니다. 월이가 바닥에 엎드려 연거푸 절을 했지요. 재영은 혀를 차며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비틀거리는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고 옥패 찰랑거리는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지요. 월이는 한참 동안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뺨이 아팠건만 그것보다 가슴이 더 아팠지요. 한 대 맞고 고개를 조아려야 하는 것이 계집종의 처지였습니다. 아무리 진실을 알고 있어도, 아무리 대감의 목숨을 살리고 있어도 이 집안에서 월이는 부엌 구석에 아궁이 고양이에 불과했지요. 월이는 행주치마로 입가에 피를 닦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터진 입술이 쓰라렸건만 눈빛만은 흐트러지지 않았지요.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월이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찾아왔지요. 초선이 부엌으로 사람을 보내 월이를 불렀습니다. 안채 대청 마루에 앉은 초선은 흰 소복 위에 얇은 겉저고리를 걸치고 있었는데 곱게 빗어 올린 머리카락이 아침 햇살에 윤기가 흘렀지요. 입가에는 연한 미소가 걸려 있었건만 그 미소 아래로 날이 선 칼날 같은 것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쥐를 앞에 둔 고양이가 발톱을 거두고 여유롭게 앉아 있는 모습이었지요. 내가 월이라 하였지? 예, 마님. 월이는 대청 마루 아래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내가 첫날 밤 시신 곁을 지켰다면서. 예. 덕수 아저씨 대신 지켰사옵니다. 그래, 기특하구나. 초선이 고개를 갸웃하며 월이를 살폈지요. 위에서 아래까지 때 묻은 무명 저고리부터 갈라진 맨발까지 훑어보는 그 시선이 느리고 꼼꼼했습니다. 마치 벌레를 들여다보는 것 같은 관심이라기보다는 관찰에 가까운 눈이었지요. 혹시 밤에 이상한 것을 보지는 않았느냐? 월이의 심장이 한 박자 멈추었건만 얼굴에는 티끌만큼의 변화도 내비치지 않았지요. 눈을 크게 뜨고 입을 약간 벌리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계집종의 표정을 짓는데 온 힘을 쏟았습니다. 이상한 것이라 하시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옵는지. 글쎄, 시신 곁에서 밤을 새웠으니 무언가 보통과 다른 것을 느꼈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초선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마치 월이의 대답 하나하나를 저울에 달아 무게를 재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못 보았사옵니다. 너무 무서워서 눈을 감고 있었사옵니다. 월이는 고개를 더 깊이 숙이며 어깨를 움츠렸지요. 무서웠다는 말에 온몸을 부르르 떠는 흉내까지 보탰습니다. 초선은 한참 동안 월이를 바라보다가 싱겁다는 듯 손을 저었지요. 가봐라. 월이가 고개를 숙이고 물러나려는 순간 초선이 뒤에서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월이야. 예, 마님. 앞으로 밤에 돌아다니지 마라. 월이의 발이 멈추었지요. 밤에 돌아다니는 계집종은 귀신이 데려간다더구나. 그 목소리에 실린 차가움이 등줄기를 타고 발끝까지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미신을 이야기하는 어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었지요. 경고였습니다. 밤에 돌아다니다 들키면 귀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에 데려가진다는 비단 수건 같은 목소리에 감싼 협박이었습니다. 월이는 등 뒤에서 초선의 시선이 바늘처럼 박히는 것을 느끼며 걸음을 빨리하여 부엌으로 돌아왔지요. 둘 다 월이를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 돌아온 월이는 장독대 뒤에 주저앉아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지요. 뺨은 어젯밤 재영에게 맞은 자국이 아직 붉게 남아 있었고 입술은 터져서 말할 때마다 쓰라렸습니다. 초선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전을 맴돌았지요. 시간이 없었습니다. 발의는 내일이었지요. 내일 관에 넣어지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대감은 곳간에서 어느 정도 회복되었건만 아직 혼자 걸을 수 있을 만큼 기력이 돌아온 것은 아니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재영과 초선을 한꺼번에 잡아 죄를 물으려면 둘을 잇는 마지막 고리 밀서가 필요했습니다. 약첩지는 초선이 비상을 다루었다는 증거였지요. 재영의 독백은 친아버지의 지시와 초선의 역할을 드러내는 정황이었습니다. 허나 이 둘을 하나로 꿰는 물증, 즉 재영과 초선이 직접 주고받은 밀서가 없으면
관아에서 술주정뱅이의 허튼 소리라며 묵살할 수 있었지요. 월이는 장독대 뒤에서 일어섰습니다. 행주치마로 눈가를 훔치고 터진 입술을 혀로 한번 하친 뒤 고개를 들었지요.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재영의 방에서 밀서를 찾아야 했지요. 초선이 재영에게 보낸 밀서, 혹은 재영이 초선에게 보낸 답신, 둘 중 하나라도 손에 넣으면 공모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이었습니다. 재영이 밀서를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었지요. 나는 탕약을 올린 것뿐이야. 초선이가 비상을 구해온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몫의 죄를 초선에게 떠넘기려는 심산이었지요. 그런 사내라면 훗날 일이 불거졌을 때 초선에게 책임을 돌리기 위한 보험으로 밀서를 남겨두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월이는 밤을 기다렸지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자시가 가까워지자 대저택이 고요 속에 잠겼지요. 행랑채에서는 하인들의 코 고는 소리가 담장 너머로 흘러나왔고 안채 쪽에서는 불빛이 꺼진 채 적막했습니다. 사랑채에서도 재영이 술에 취해 잠든 모양인지 방 안에서 불규칙한 숨소리만 새어나오고 있었지요. 월이는 부엌 뒷문으로 빠져나와 담장 그늘을 타고 사랑채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맨발이 차가운 흙바닥을 밟을 때마다 서늘한 기운이 올라왔건만 오히려 그 서늘함이 정신을 또렷하게 만들어 주었지요. 어젯밤 재영에게 한 대 맞고 오늘 아침 초선에게 경고를 받은 터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목숨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들키면 매질로 끝나지 않을 터였지요. 재영은 매질로 끝나지 않을 줄 알아라라고 했고 초선은 귀신이 데려간다라고 했습니다. 둘 다 같은 말이었지요. 들키면 죽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월이는 사랑채 마루 아래가 아닌 이번에는 사랑채 뒤편 쪽문으로 다가갔지요. 사랑채 뒤편에는 대감이 서재로 쓰던 작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대감이 쓰러진 뒤 재영이 그 방까지 차지하고 문서를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월이는 문상객상을 나르면서 그 방의 구조를 눈여겨보아둔 터였지요. 쪽문 앞에 다다르니 문이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재영이 술에 취해 잠들면서 문단속을 하지 않은 것이었지요. 월이는 쪽문을 손가락 하나 너비만큼 밀어 열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가 날까봐 두 손으로 문짝 위아래를 동시에 잡고 아주 천천히 숨을 참으며 밀었지요. 문이 소리 없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건만 창호지 너머로 스며드는 달빛이 바닥 위에 흐릿한 빛을 들이우고 있었지요. 그 빛 아래 문서 더미가 상위와 바닥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전답장부, 노비문서, 관아 서류 제형이 뒤적거리다 아무렇게나 내팽개쳐 놓은 것이었지요. 월이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엎드려 문서 더미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달빛에 의지하여 종이 한 장 한 장을 들어 올려 내용을 훑었지요. 손끝이 떨렸건만 눈만은 또렷했습니다. 전답 장부가 아니었지요. 관아 서류도 아니었습니다. 노비명부도 세금 문서도 아닌 다른 것을 찾아야 했지요. 편지, 밀서, 초선의 손글씨가 담긴 종이, 문서 더미 맨 아래쪽에서 월이의 손가락이 멈추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 다른 문서들 사이에 끼워져 있었지요. 장부 종이와는 질이 달랐습니다. 얇고 곱게 다듬어진 종이, 향 냄새가 은은하게 배어있는 종이었지요. 기생이 쓸 법한 고급 서간지였습니다. 월이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빼내어 달빛 아래 펼쳤지요. 초선의 글씨였습니다. 도련님께 비상은 준비하였사옵니다. 탕약에 석 잔째 되는 날 넣겠사옵니다. 앞에 두 잔은 깨끗이 하여 의심을 사지 않도록 하겠사오니 도련님께서는 그저 평소처럼 보약을 올리시는 것으로 족하옵니다. 모든 것이 끝나면 저와 도련님의 새날이 시작될 것이옵니다. 초선 올림. 그리고 그 종이 뒤에 재영의 글씨로 적힌 답신이 한 장 더 있었지요. 초선에게 내 말대로 하겠다. 일을 마치면 소실 자리가 아닌 정실로 맡겠소. 서두르라. 아버지 정순영께서 재촉하고 계시다. 재영. 월이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이것이었지요. 이것이 대감이 말한 둘을 잇는 고리였습니다.
초선이 비상을 준비하고 탕약에 넣겠다는 것, 재영이 그것을 승낙하고 정실 자리까지 약속한 것, 가리고 배후에 친아버지 정순영이 재촉하고 있다는 것까지 세 사람의 공모가 한 장의 종이 위에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지요. 재영이 이 밀서를 태우지 않고 보관해둔 이유가 이제야 명확해졌습니다. 훗날 일이 틀어지면 초선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보험이었던 것이지요. 나는 몰랐소. 초선이가 혼자 꾸민 것이오라고 발뺌할 때 이 밀서를 꺼내 보시오. 초선이가 먼저 비상을 준비했다고 쓰지 않았소? 라며 증거로 쓸 작정이었을 것입니다. 강교하기 이를 데 없는 속셈이었건만 바로 그 강교함이 제 무덤을 판 꼴이 되었지요. 약첩지에는 초선의 손때와 비상가루가 묻어 있었고 밀서에는 재영과 초선의 친필이 나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영의 답신에는 정순영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지요. 물증이 완성된 것이었습니다. 월이는 밀서를 재빨리 품 안에 넣고 쪽문을 원래대로 닫았지요. 사랑채를 빠져나오는 순간 뒤편 대나무 숲에서 바람이 스치며 댄잎이 사사삭 울렸습니다. 월이는 화들짝 놀라 담장에 바짝 붙었건만 인기척은 없었지요. 바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월이의 심장은 한참이나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곳간 문을 열고 들어서자 대감이 벽에 기대앉은 채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일회째 해독약을 먹은 덕에 이제는 겨우겨우 상체를 일으킬 수 있을 뿐 아니라 팔에 제법 힘이 돌아와 벽을 짚고 앉는 정도는 가능해졌지요. 얼굴에 핏기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었고 눈빛도 예전의 날카로움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으리 찾았사옵니다. 월이가 품에서 밀서 2장을 꺼내 대감 앞에 펼쳤지요. 호롱불에 비친 종이 위에 글씨를 대감이 한자 한자 읽어내려갔습니다. 비상은 준비하였사옵니다. 탕약에 석 잔째 되는 날 넣겠사옵니다. 대감의 입술이 떨렸지요. 읽어내려가는 동안 눈 속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꺼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의심의 마지막 한 줄기마저 사라진 순간이었지요. 양자에 대한, 소실에 대한, 그리고 친동생에 대한 모든 미련이 제가 되어 바스러지는 소리가 곳간의 침묵 속에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재영의 답신으로 눈이 옮겨갔지요. 일을 마치면 소실 자리가 아닌 정실로 맡겠소. 서두르라. 아버지께서 재촉하고 계시다. 대감의 손이 종이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아버지라는 2글자 위에 손가락이 올려져 있었지요. 그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영이가 끝내 이렇게 하는구나. 대감의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지요. 분노도 슬픔도 체념도 다 지나간 자리에 남은 텅 빈 목소리였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지요. 곳간 벽 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에 호롱불이 흔들렸고 2 사람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거렸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고개를 들었지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텅 비었던 눈에 조정대전을 걸어 들어가던 그 시절의 서늘한 빛이 되살아나고 있었지요. 됐다. 이것으로 족하다. 대감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약첩지에는 초선의 손때가 묻어 있고 밀서에는 둘의 친필이 나란히 있다. 그리고 재영의 답신에 순영의 이름이 적혀 있으니 배우까지 한 그물에 잡을 수 있다. 대감이 월이를 바라보았지요. 월이야, 내일이 발인이다. 예, 나으리. 관아 사또를 불러라. 월이의 눈이 커졌지요. 발인 자리에 사또가 와 있어야 한다. 내가 관에서 나오는 순간 이 물증을 사또 앞에 내놓아야 한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잡을 수 있다. 허우나 나으리 소인이 관아에 간다 하여 사또가 계집종의 말을 믿겠사옵니까? 대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지요. 독에 쓰러져 곳간 바닥에 누운 신세였건만 조정에서 수십 년을 구른 노회한 사내의 눈빛은 아직 살아있었습니다. 내 친필 서신을 써주마. 직인도 찍어주지. 좌의정의 직인이 찍힌 서신을 들고 가면 사또가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대감이 겨우 움직이는 손으로 종이와 먹을 달라 했지요. 월이가 곳간 구석에 놓아둔 작은 벼루에 먹을 갈아 대감 앞에 놓았습니다. 대감은 떨리는 손으로 붓을 쥐었지요.
손가락에 아직 힘이 다 돌아오지 않아 글씨가 비틀거렸건만 한자 한자에 힘을 실어 써내려갔습니다. 좌의정 정찬영은 살아있노라. 독살 미수의 범인을 잡아야 하니 발인 자리에 포졸과 함께 와서 잠복하라. 글씨 아래에 대감의 이름을 적고 품 안에서 꺼낸 작은 직인을 먹에 찍어 종이 위에 눌렀지요. 붉은 인주가 종이 위에 찍히는 순간 곡간 안의 공기가 무겁게 바뀌었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좌의정의 직인이 먼지투성이 곡간 바닥에서 다시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지요. 이것을 들고 관하로 가거라. 사또를 직접 만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안 된다. 월이는 서신을 품 안 깊숙이 넣으며 고개를 숙였지요. 소인, 반드시 해내겠사옵니다. 월이는 곡간을 나서자마자 대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자시가 넘은 깊은 밤이었지요. 거리에는 인적이 끊겨 있었고 술라군의 딱딱이 소리만 멀리서 간간히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계집종이 야밤에 관아를 찾아간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술라군에게 잡히면 곤장을 맞을 수도 있었고 관아 문지기가 문전박대할 수도 있었습니다. 허나 월이에게는 좌의정의 직인이 찍힌 서신이 있었지요. 관아 앞에 다다르니 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월이는 문을 두드렸지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한참 뒤에야 문지기가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이 밤에 웬 계집아이냐? 썩 꺼지지 못해. 사또 나으리께 전할 서신이 있사옵니다. 좌의정 정찬영 대감마님의 친필이옵니다. 문지기의 눈이 동그래졌지요. 좌의정이라는 이름에 문지기가 멈칫했습니다. 좌의정 정찬영은 며칠 전 세상을 뜬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요. 죽은 사람의 서신이라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싶었을 것입니다. 죽은 분의 서신이라고? 미친년이 아닌가? 직인이 찍혀 있사옵니다. 사또 나으리께서 보시면 아실 것이옵니다. 제발 전해주시옵소서. 월이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도 또렷하게 빛났지요. 문지기는 잠시 망설이다가 서신을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요. 관아 처마 밑에 서서 월이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추워서가 아니었지요. 사또가 믿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대감은 곳간에서 발인을 기다리고 있었고 내일이 지나면 기회는 영영 사라지는 것이었지요. 관아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한 발소리였지요. 문이 열리고 관복 차림의 사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가 이 서신을 가져왔느냐? 예, 사또 나으리. 사또의 손에 대감의 서신이 들려 있었지요. 사또의 눈이 월이를 훑어보았습니다. 때 묻은 무명 저고리에 삼배치마, 맨발에 먼지를 뒤집어 쓴 어린 계집종의 모습이었지요. 이런 아이가 좌의정의 직인이 찍힌 서신을 들고 야밤에 관아 문을 두드리다니 사또로서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좌의정 대감은 며칠 전 돌아가셨다고 들었는데 이 서신이 진짜란 말이냐? 진짜이옵니다. 대감마님은 살아계시옵니다. 독에 쓰러지셨으나 소인이 해독하여 살려내었사옵니다. 내일 발인 자리에서 대감마님이 직접 모습을 드러내실 것이옵니다. 사또의 눈이 가늘어졌지요. 반신반의하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허나 서신 위에 찍힌 직인은 틀림없는 좌의정의 것이었고 그 필적도 대감의 것과 일치했지요. 위조라 하기에는 너무나 생생한 직인이었습니다. 내일 발인 자리에 포졸과 함께 오시옵소서. 대감마님께서 관에서 나오시는 순간 소인이 물증을 나으리께 올리겠사옵니다. 독사를 꾸민 자들을 그 자리에서 잡으실 수 있사옵니다. 사또는 한참 동안 서신을 들여다보다가 이윽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좋다. 내일 발인 자리에 가겠다. 허나 이것이 거짓이면 내 목이 달아날 줄 알아라. 거짓이면 소인의 목을 내놓겠사옵니다. 16살 계집종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만큼 단호한 대답이었지요. 사또는 잠시 월이를 바라보다가 손을 저어 물러가게 했습니다. 관아를 나선 월이는 어둠 속을 달렸지요. 맨발이 자갈밭을 밟아 따가웠건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늘 동쪽 끝에
여명이 아주 미세하게 번지기 시작하고 있었지요. 새벽이 오고 있었습니다. 대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온 월이는 곧장 곳간으로 달려갔습니다. 나으리, 사또 나으리께서 내일 발인 자리에 오시겠다 하셨사옵니다. 대감이 눈을 떴지요. 그리고 아주 오래간만에 대감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발인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하늘은 잿빛 구름이 낮게 드리워져 있었고 축축한 안개가 대저택 마당을 질퍽하게 적시고 있었지요. 마당 한가운데에 관이 놓여 있었고 그 주위로 하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곡소리가 울려 퍼지고 향 연기가 안개와 뒤엉켜 마당 위를 뿌옇게 덮었지요. 재영은 상주 자리에 꿇어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붓도록 운 것처럼 보였건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물 자국은 흐릿했지요. 상복은 새 것처럼 반듯했고 매듭 하나하나가 빈틈없었습니다. 상주치고는 너무 말끔했지요. 초선은 안채 여인네들 사이에 섞여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수건으로 눈가를 연신 눌렀건만 가까이 보면 수건이 마른 채였지요. 문상객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관아에서 온 아전, 인근 양반댁 어른들, 장터 상인들까지 좌의정댁의 발인은 한양에서도 큰 행사였지요. 그리고 그 문상객들 사이에 관복 차림의 사또가 관리 행색으로 섞여 잠복하고 있었습니다. 담장 밖에는 포졸 대여섯이 대기하고 있었지요. 월이는 부엌 쪽 담장 그늘에 서서 마당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는 약첩지와 밀서가 들어 있었지요. 가슴이 쿵쿵 뛰었건만 손끝은 차분했습니다. 새벽에 월이는 곳간에서 대감을 부축하여 관까지 옮겨 놓았지요. 관 뚜껑은 안에서 밀어 열 수 있도록 걸쇠를 풀어두었습니다. 대감은 관 안에 누우며 월이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지요. 월이야, 내가 나가면 바로 사또 앞에 물증을 내놓아라. 망설이지 마라. 발인 절차가 진행되었습니다. 승려가 연부를 외우고 재영이 곡을 한 뒤 관 앞에 술과 음식을 올렸지요. 재영이 술잔을 들어 관 앞에 부으며 외쳤습니다. 아버님, 불효자가 보내드리옵니다. 그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을 때 문상객들이 고개를 숙이고 곡소리가 한 차례 더 높아졌지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관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울렸지요. 마당이 쥐 죽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곡소리가 뚝 끊겼고 바람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지요. 쿵, 쿵, 두 번째, 세 번째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관 뚜껑이 안쪽에서 들썩거렸지요. 문상객들이 비명을 삼키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리고 관 뚜껑이 안쪽에서 벌컥 열렸지요. 수의 차림의 사내가 관 안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건만 두 눈이 번개처럼 빛나고 있었지요. 좌의정 정찬영이었습니다. 마당이 얼어붙었습니다. 숨소리조차 끊겼지요. 아, 아버님. 재영이 뒤로 벌러덩 낮아빠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허공을 짚으며 뒷걸음질 쳤지요. 종이장보다 하얗게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초선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지요. 두 손이 땅바닥을 짚었고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입이 벌어졌건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지요. 대감은 관 밖으로 한 발, 두 발 나왔습니다. 월이가 달려와 대감의 팔을 부축했지요. 16살 계집종의 어깨 위에 대감의 손이 얹혀 있었고 그 작은 아이의 눈도 대감 못지않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감이 입을 열었지요. 내가 죽기를 기다렸느냐? 그 한마디가 마당 위를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재영이 바닥에 이마를 찌으며 외쳤지요. 아버님, 이것이 꿈이옵니까? 생시이옵니까? 대감은 재영을 내려다보며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꿈이면 좋겠느냐? 그래야 내 놈의 죄가 가려질 테니. 재영의 몸이 돌처럼 굳었지요. 대감이 문상객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이 자리에 관아 사또가 있느냐? 문상객 사이에서 사또가 앞으로 나섰지요. 이 두 사람을 관아에 넘겨라. 대감이 재영과 초선을 가리켰습니다. 내 양자 정재영과 소실 초선이
나를 독살하려 하였다. 증거는 이 아이가 가지고 있다. 대감이 월이를 가리켰지요. 월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때 묻은 무명 저고리에 맨발, 입술은 터져 있었고 뺨에는 맞은 자국이 남아 있었건만 그 눈만은 맑고 또렷했지요. 월이가 품에서 약첩지와 밀서를 꺼내 사또 앞에 두 손으로 올렸습니다. 이것은 초선 마님의 방에서 찾은 약첩지이옵니다. 비상의 양과 탕약에 섞는 방법이 적혀 있고 비상가루가 묻어 있사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련님의 방에서 찾은 밀서이옵니다. 초선 마님이 비상을 준비하겠다는 서신과 도련님이 승낙하고 정실 자리를 약속한 답신이옵니다. 답신에는 배후에서 재촉한 정순영 어른의 이름도 적혀 있사옵니다. 사또가 물증을 받아들고 펼쳐보았지요. 약첩지의 비상가루, 초선의 친필, 재영의 답신, 그리고 정순영의 이름. 사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포졸을 들여라. 담장 밖에서 포졸들이 우르르 들이닥쳤지요. 재영이 끌려가며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시킨 것이옵니다. 대감은 이미 알고 있다는 듯 고개를 돌리지 않았지요. 다만 사또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 동생 정순영도 조사하라. 배후가 밝혀질 것이다. 초선은 끝내 한마디도 하지 못한 채 끌려갔지요. 소동이 가라앉은 것은 해가 서산으로 넘어갈 무렵이었지요. 대감이 월이를 불렀습니다. 아이의 꼴은 말이 아니었지요. 옷은 흙투성이에 찢어져 있었고 맨발은 갈라져 피가 맺혀 있었습니다. 뺨에는 재영에게 맞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고 터진 입술에 마른 피가 붙어 있었지요. 열흘 가까이 밤잠을 설치며 약을 구하고 대감을 옮기고 증거를 모으고 관할을 찾아가느라 파리한 얼굴에 눈만 까맣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감이 문서 궤짝을 열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먹을 갈기 시작했지요. 붓을 든 손이 떨렸건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대감은 월이의 종문서를 찍고 새문서를 작성했지요. 그리곤 집안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은 자리에서 대감은 월이를 데리고 서서 단호하게 발표하였습니다. 오늘부로 이 아이 월이를 수양딸로 삼는다. 곁에 서 있던 덕수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네, 대감마님 수양딸이라 하시면 내 딸로 삼겠다는 말이다. 월이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부엌의 아궁이 고양이가 좌의정의 딸이 된다니 그것은 하늘과 땅이 뒤바뀌는 것이나 다를 바 없는 일이었지요. 나으리 소인은 그저 부엌대기이옵니다. 감히 어찌. 비단옷 입은 양자는 아비를 죽이려 했고 행주치마 두른 계집종이 아비를 살렸다. 대감의 목소리가 단호했지요. 피가 무슨 소용이냐? 마음이 진짜다. 내가 내 딸이다. 월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비를 잃고 떠돌다 걷어지고 부엌 구석에서 매 맞으며 살아온 아이가 생전 처음으로 딸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었지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건만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지요. 소인 아버님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않겠사옵니다. 대감도 눈시울을 붉혔지요. 아비된 자가 오히려 고맙구나.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찮은 부엌대기,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그 계집종의 손끝에서 한 사내의 목숨이 되살아나고 한 집안의 진실이 드러났지요. 먼지투성이 곳간에서 좌의정의 목숨을 살린 것은 비단옷 입은 양자가 아니라 맨발의 부엌대기였습니다.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는 그 마음이야말로 그 어떤 권세보다 그 어떤 재산보다 귀한 것이지요. 오늘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에도 가슴을 따뜻하게 적실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해 주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계신 그 자리에 평안과 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